안녕하세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직도 저에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저 꿈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화목했고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대학 동기로 만난 그 사람과 저, 요즘엔 썸이라고 하죠. 친구인 듯 애인인 듯 애매한 사이로 지냈다가 대학을 졸업한 후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죠. 8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첫사랑이었고 그 사람도 제가 첫사랑이었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희더러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신기한 게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와이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임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옆에 있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소박한 모습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줬을 때 아이처럼 행복해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네요. 대학 시절에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하고 해맑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겠답시고 일을 벌려 밤낮 없이 몰두했을 때도 와이프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늘 저를 격려해주곤 했어요. 그 사업이 폭삭 망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을 때도 제 손을 잡아주며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줬죠. 그게 너무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 훗날 회사에 입사한 후 월급으로 그 당시에 가장 비싼 명품백을 사서 선물해줬네요. 하지만 와이프는 그마저도 돈이 아깝다고 거절하며 환불을 시킨 후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환불한 돈으로 우리 결혼 준비하자. 나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내가 먼저 해야 할 프로포즈까지 빼앗아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와이프는 해맑게 웃으며 그냥 좋지 뭘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워낙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은 은근히 결혼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결단을 내리자마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 연애의 장점이었죠. 별다른 반대의 위기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네요. 감사하게도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성향이 잘 맞지는 않았어요. 워낙 가부장적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자수성가의 아이콘 그 자체셨습니다. 섬에서 농사짓던 집안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무작정 친구 따라 상경해서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며 인생을 바꾼 인물이셨죠. 수완이 좋으신지 이것저것 손대는 것마다 행운이 따랐고 덕분에 월세를 받으시며 지금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워낙 고집도 세시고 꽉 막힌 사상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님 덕분에 편하게 살았던 건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돈 걱정 없이 결혼을 바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저희가 신혼여행에 갔다 돌아왔을 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아들만 낳아주면 내 재산 당장 주마.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당황해서 아버지, 자꾸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어색한 상황을 수습하려는데 와이프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럼요 아버님. 손주 보시는 게 아버님 소원이었잖아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런데요 아버님, 저는 재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버님께서 노력해서 얻은 성취니까 아버님이 누리면서 사셔야죠. 자식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아끼고 사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부모님은 착하고 마음이 깊은 제 와이프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아내가 바라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의 가치관과 잘 맞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 3년 만에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와이프를 닮은 작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처음엔 실감이 잘 나질 않더라고요. 10달이 지나 첫째 딸을 제 품에 안았을 때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원래 자녀 계획은 성별 관계없이 둘만 낳자였어요. 그래서 첫째 딸을 키우며 자연스레 둘째도 준비하게 됐죠. 하지만 그게 좀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하나든 둘이든 건강하게 잘 키우면 그만이지 싶었는데 와이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외동은 너무 외로울 거라고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간절하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시험관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바라는 둘째는 찾아오지 않고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던 집안 분위기가 점점 다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임신 소식을 알려줬네요. 둘째가 생긴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원했던 내 가족이 이뤄지는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둘째도 딸이었어요. 자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면 너무 좋겠다 싶었죠. 여태껏 살면서 자식의 성별이 뭐였으면 좋겠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 건강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와이프도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이제는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아빠라는 걸 느끼면서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기분 좋은 책임감이랄까요? 마음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저희 딸들 앞에서 하시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걸 왜 애들 앞에서 말해요? 전 딸 둘이 더 좋아요 하고 반박하곤 했죠. 성별을 저희가 정해서 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행복인 거 아닌가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더 낳을 계획도 없을 뿐더러 낳을 여력도 없었던 저희는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귀를 닫고 저희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두 손녀를 낳지 않으면 어쩔 뻔했냐고 엄청나게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셋째가 생길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의 아이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임신이 힘들었는데 40이 넘은 나이에 설마 임신을 하겠어 하며 잠시 방심했던 찰나 아내의 셋째 임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내도 많이 당황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난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아내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잘할 수 있어. 잘 낳아서 잘 키우자. 가뜩이나 두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데 임신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그때 일이 바쁜 와중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케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셋째니까 능숙하게 혼자 해낼 수 있다며 아내는 씩씩하게 혼자 병원도 다녀오더라고요. 아이가 둘이나 있다 보니 제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으면 아내가 밖에서 볼일을 보는 식으로 각자 플레이를 하게 됐죠.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저희 부모님 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가게 된 부모님 집에서 아내는 두 분을 앉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요. 아들이래요.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부모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셋째가 생겼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시더라고요. 다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내심 딸이 둘이나 있으니 셋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아내는 결혼 후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런 아내를 남편으로서 당연히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놓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내는 셋째를 임신하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계속 입덧이 나오지 첫째 둘째는 칭얼대지 남편이라는 놈은 바쁘다고 신경도 써주지도 않지. 우울증이 올만도 했죠. 결국 제가 회사를 휴직하고 아내를 케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지 정색하며 묻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걸 바랬어?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아니, 난 당연히 아빠니까. 내가 할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노력할게. 아이들은 내가 앞으로 케어할 테니까 당신은 이제 몸조리만 해. 어쩌다 셋째를 임신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행복할 수 없는 거야?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옆에서 좀 더 케어를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래, 알긴 해. 내 인생 망한 건 당신 때문이야. 이건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야. 내 인생 어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우리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겨내보면 안 될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할게. 혹시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면 우리 같이 치료를 받아보는 건 어때? 지금 나더러 정신이 나갔다는 거야? 지금 여보는 임산부잖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내가 볼 땐 지금 여보 상태는 편차가 너무 심해. 아침엔 웃었다가 저녁엔 울었다가 어쩔 땐 화도 내잖아. 지금 모습 나한테 너무 낯설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짜증이 난 거라고. 셋째를 임신하게 된 후 아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일까요? 아내 대신 아프고 힘들 수만 있다면 억만금을 줘서라도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아내의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며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끝없이 아내에게 미안했고 아내는 끝없이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선 감정은 셋째를 출산하게 되면 잠잠해지리라 믿고 기다렸죠. 어느 날은 물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뺀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알던 아내는 늘 평온하고 온화하던 모습뿐이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아내를 예의주시했네요. 인터넷으로 임신 우울증,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걸 검색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애초에 우울증 진단조차 받기를 거부하는 아내였기에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죠.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만삭이 된 아내는 밤마다 아기가 발길질을 한다며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잠도 안 자고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는 급하게 진통이 왔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업고 허겁지겁 산부인과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아내 곁에서 서성이고 있었지만 아내는 저더러 방해가 된다며 나가 있으라고 눈에 띄지 말라고 다그치더라고요.
꼼짝없이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게 된 저는 그 사이 장인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어찌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할 때도 이 정도로 긴장되진 않았는데 셋째 때는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 더 불안했던 것 같네요. 너무나 다행히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엄청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더니 출산을 도운 의사 한 분이 저를 조심스레 부르시더라고요. 보호자님이시죠? 잠깐 따라오세요. 영문도 모른 채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분은 복도 구석까지 가시더니 잠시 망설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제 아내한테 무슨 문제라도... 의사는 저에게 흰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거 저희 간호사가 받은 거라고 합니다. 완강히 거부해도 계속 쥐어준다고 너무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열어봤더니 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걸 간호사한테 줬다고요? 왜 돈 봉투를 의료진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건 차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산모분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병원이 아니라고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전해주세요. 의사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분명 아내가 임신했을 때 병원에 다녀오더니 아들인 걸 확인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딸인 겁니다. 겨우 회복하고 있는 아내를 붙들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할 수가 없어서 끙끙 앓다가 결국 간호사를 찾아가 물어보게 됐습니다. 간호사분 몇 분이 모여서 수군대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등장하자 일제히 조용해졌거든요. 김소현 산모 보호자입니다. 혹시 제 아내한테 돈 봉투를 받았다는 분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산모분께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돌려드리려고 해도 계속 거부하시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린 건데 아무래도 보호자님과 컨택을 하신 모양이네요. 대체 저희 아내가 왜 돈 봉투를 드린 겁니까? 그게... 그분은 주위 눈치를 보시더니 저를 이끌고 또 복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의사와 이야기했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는 난처해하며 속삭이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요. 혹시 산모분이랑 지내면서 이상한 거 눈치 못 채셨나요? 네? 그게 무슨... 아무래도 다른 진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다른 진료라면 정신과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한테 돈 봉투를 주시면서 부탁 하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 무슨 부탁을 했는데요? 갓난아기를 바꿔치기 해달라고 하셨어요. 딸을 뱃속에 품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는데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면서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어요. 이 병원에 미혼모나 좀 어리숙한 산모가 낳은 애들은 바꿔치기 당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냐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시더라고요. 보호자나 가족들한텐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시던지. 병원이라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낳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는 산모들은 몇 번 들어봤어도 바꿔치기를 해달라고 돈 봉투를 주는 산모분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저희 그런 병원 아니라고 입이 닳도록 알려드려도 돈은 더 줄 수 있다고, 성공만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한 번만 해달라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셨는지 몰라요. 아무리 아기 성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생판 모르는 갓난아기랑 바꿔치기 해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 동료들도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저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대로 돌려드렸으니 이 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를 챌 수 있었지만 셋째의 성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대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벌였던 걸까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의료진한테 정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어? 뭐가? 정말로 돈 봉투를 간호사한테 쥐어줬다는 게 사실이야? 내가 줬어. 그게 뭐? 순산하도록 잘 부탁한다고 봉투 좀 쥐어줬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근데 간호사가 당신한테 그런 것도 일러바쳤어? 하, 진짜 입 가볍네. 그 이유가 아니었잖아. 끔찍한 짓을 대신 버려달라고 부탁했다며.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딸인 거 알고 있었지? 셋째 공주님인 거 알고 있었잖아. 왜 나한텐 아들이라고 했어? 무슨 소리야? 아들이잖아. 나 아들 낳았어. 여보 진짜 왜 그래? 대체 뭐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정신 좀 차려. 난 거짓말한 적 없는데? 분명 아들이라고 했다고. 아내의 태도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면서 정신 이상자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럽더라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 울면서 설득을 해봤지만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정하고 끝까지 발뺌했어요. 병원이 발칵 뒤집힐 사건이었죠. 산모가 아이의 성별을 계속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 오셔서 딸이면 뭐 어떠냐고 착각할 수도 있지 하시면서 다독여 주시는데도 아내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분명 아들이라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셋째 딸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내는 계속 부정만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내를 보며 공포감을 느꼈어요. 위기감을 느낀 저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여보, 부탁이야. 제발 병원 좀 같이 가자. 이겨낼 수 있어. 이거 당신 잘못 아니야. 상황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야. 난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발 같이 가보자. 지금 내가 미쳤다는 거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누구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까지 하는 게 보통 일이야? 이참에 우리 휴식하면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자. 내가 옆에 같이 있을게. 늘 이런 식이지. 늘 당신 말만 맞고 난 틀리다 이거지.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뭔데 나를 미친년 취급을 해? 제발 그만 좀 하자. 나도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내가 알던 당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헛소리만 짓거리는 여자가 내 앞에 있는데 내 심정은 어떻겠어? 대체 나는 뭘 잘못했는데, 나는 무슨 죄길래 이런 수모를 당하기만 해야 하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 같이 가주기만 해도 된다고.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해. 난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솔직히 소름 끼쳐서 같이 있는 것도 힘들 지경이야. 그냥 이럴 거면 갈라서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랑 갈라서는 게 맞겠어. 우리 셋째 계속 성별 부정할 거면 그냥 엄마 역할 포기해. 내가 혼자서 해낼 테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넌 선을 한참 넘었어.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 꺼내는 거야? 하, 어이없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지경으로 사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어. 네가 내 인생 망쳤다고. 제 이혼 선언에 서러웠는지 아내는 한참 동안 울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이라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됐네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대체 어디서부터 엇갈리고 있었는지
도저히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걸 포기한 듯이 창문만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초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잠시 제정신이 돌아온 듯 나긋나긋한 말투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고쳐놓고 싶어.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 지금부터라도 되돌릴 수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이혼 얘기 꺼낸 건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당신 마음을 미리 헤아렸어야 했는데 내 탓이야. 아니, 이미 늦은 것 같아. 나 이제 애도 못 낳아. 이 나이에 무슨 넷째야. 임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그러잖아. 난 이제 쓸모없는 몸이야. 넷째라니. 셋째까지 낳았으면 된 거지. 왜 자꾸 아기 타령이야. 아들 낳아야지. 무슨 아들이야. 그럼 여태껏 아들 낳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반복했던 거야? 대체 아이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마지막 아이였는데 이 애도 딸이면 어떡해. 3명 다 딸이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들 못 낳은 실패자로 볼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여보, 내가 말했잖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주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나는 거기서 더 바라지 않아. 딸 셋 키우는 게 뭐가 어때서? 내 새끼인데 내가 키워야지. 그럼 재산은? 딸 셋이어도 주신대? 재산? 결혼했을 때 아버님이 말씀하셨잖아. 아들만 낳아주면 재산 당장 주신다고.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내가 딸만 낳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난 재산 때문에 꾸역꾸역 아이를 낳고 싶진 않아. 그건 우리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고. 당신 몸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실 뿐이지 지금 손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살면서 변하게 돼 있어. 억울해. 셋이나 낳았는데 다 딸인 게 너무 억울하다고.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얼른 넷째 갖자. 응? 얼른 재산 받아가지고 우리 이사도 가고 번듯한 가게도 차리자. 아직은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 몸 관리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재산이 그렇게 받고 싶어? 우리의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걸 말이라고 해? 나만 속물이야? 혼자 고고한 척 점잖은 척하면 다야? 너도 원하잖아. 세상에 돈 마다할 사람이 어딨어? 우리 애들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내가 왜 셋째까지 임신했다고 생각해? 내가 왜 이런 짓까지 벌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도련님이 결혼해서 아들이라도 낳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그 돈 다 그쪽으로 쏠릴 텐데 그럼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장남이면 장남답게 굴어.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러니까 네 말은 재산 때문에 셋째가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애를 바꿔치기까지 하려고 했단 소리잖아. 이게 제정신이야?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첫째랑 둘째가 딸인데 셋째는 당연히 아들일 거라 생각했지. 확률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검사도 하기 전에 아들이라고 해버렸어. 어머님 아버님이 하도 궁금해하셔서 내가 설레발을 쳐버린 거야.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 딸이더라고. 진짜 그땐 눈앞이 캄캄했어. 시부모님은 손자 얻었다고 벌써부터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을 순 없었어. 나는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내는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 모든 게 당신 탓 같더라고. 성별을 결정짓는 게 내 탓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재산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고 거짓말을 했던 걸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되나 싶고 걱정이 태산이었어. 단 하루도 마음을 편하게 먹은 날이 없어. 나도 너무 힘들고 지옥 같은 순간들이었어. 내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 내가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짓을 벌였겠어? 난 어떤 고난도 여보랑 같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만큼 나는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고 평화가 우선인 사람이야.
여보도 나랑 가치관이 같을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잘못 봤던 것 같네. 우리는 많이 달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것 같네. 그러지 말고 여보. 여보가 아버님한테 가서 잘 좀 말해보면 안 될까? 아들 낳을 때까지 임신하겠다고 재산도 좀 일찍 달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잖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만 좀 어떻게 안 될까? 그만 좀 해. 이러다가 당신 몸만 망가져. 그리고 당신 분명히 부모님 재산엔 관심 없다고 했잖아.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이라고 했잖아. 그건 잘 보이려고 했던 소리지. 답답해. 내가 너랑 결혼한 이유가 뭐겠니? 쥐뿔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을 내가 뭘 믿고 결혼했겠어? 우리 집안 재산만 보고 결혼했다는 소리야? 여보가 장남이잖아. 그러니까 그 재산은 당연히 당신이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답답한 인간아. 앞으로 나도 필터링 없이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넌 애 셋 아빠야. 책임감을 가져. 멍하게 있다가 뺏기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더러 재산을 빼오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죠. 네가 날 책임지려면 재산밖에 없다고 무조건 받으라고 강압적으로 굴었죠. 그 집착이 도를 넘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싫다는 아내를 이끌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하려 했지만 아내는 치료 같은 거 받기 싫다면서 자기는 정상 중에 정상이라며 오히려 저더러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눈에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사는 멍청한 인간처럼 보였나 봅니다. 허구한 날 저를 한심한 놈이라고 칭하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내면 아내는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8년 연애를 하며 단 한 번도 감정 싸움을 하지 않던 저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부부 상담소를 찾아봤지만 아내는 이조차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내의 해결책은 오로지 돈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께 가서 며느리가 재산을 빨리 주길 원하는데 주실 수 있겠냐고 간청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부모님도 천천히 재산을 상속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재촉하는 것도 못할 짓이라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난리를 쳐버리는 아내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내를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는 것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세 딸의 엄마가 된 것을 계속 부정하던 아내도 시간이 흐르니 모든 걸 포기한 듯 육아에 전념을 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내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나마 안도를 하시는 것 같았지만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타협을 하면 우리 가정도 점점 정상적인 가정이 되어 가겠거니 생각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밝고 긍정적이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험악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동생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집에 데려온 그날, 아내는 날선 모습으로 그 여자친구를 탐색하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부러 여자친구에게 설거지를 시키질 않나, 과일을 깎으라고 내밀질 않나, 제 남동생 험담을 앞에다 대고 과감없이 할 때는 제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동생은 더 이상 여자친구를 저희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도련님이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탐색전을 벌인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경계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때로는 그게 정말 유치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약점을 잡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나쁘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친구와 결국 헤어진 제 동생은 얼마 후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고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그 여자친구와는 2년을 연애했고 조심스레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다고 저한테 신신당부했어요. 형, 제발 형수님한텐 잘 좀 부탁드린다고 전해줘. 그때처럼 만났을 때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좀 전해주라. 나 이번에 진짜로 장가가고 싶어. 워낙 전적이 화려했기 때문에 제 동생은 제 아내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할까 조마조마하는 눈치더라고요. 최대한 안 보고 살겠지만 그래도 또 가족이라 다 같이 모였을 땐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내는 도련님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겠다. 아내도 많이 성격이 유해진 것 같아서 조심스레 만남을 시도해봤습니다. 예상보다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아내는 동생의 여자친구에게 호구조사를 하듯 이것저것 따져 묻긴 했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 강도가 약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아내는 외투를 벗자마자 불평불만을 늘어놨습니다. 진짜 별로야. 왜 저런 사람을 만나? 도련님은 눈이 발밑에 달렸어? 왜? 내가 볼 땐 괜찮은 것 같구만. 딱 봐도 여우잖아. 차라리 예전 그 애가 차라리 낫지. 이번에는 진짜로 별로야. 두고 봐. 결혼하기 전에 파혼할걸? 그 성질머리를 도련님이 어떻게 버티겠어. 얼굴만 봐도 알아? 성질머리가 어떤지? 첫눈에 알지. 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묘한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아무튼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여보가 반대하면 어쩔 건데. 둘이 이미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만. 양가 허락까지 받은 상태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응? 내 동생 장가는 가야지.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 결혼식 전날에 파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뒷담화만 한다는 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앞담화를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동생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구나 안도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날짜를 정하고 이것저것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제 동생은 어느 날 화가 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었죠. 형, 대체 형수님은 왜 그래? 왜 자꾸 날 못살게 구는 건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별 통보 받았어. 글쎄, 내가 바람을 피웠대. 내가 전 여자친구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대. 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증거까지 보여줬대. 누가? 형수님이. 내 여자친구한테 헤어지라고 종용했다고.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 뒤집어 씌우면서 갈라서게 했다고. 여자친구는 지금 내 전화도 안 받고 파혼하자고 통보했어. 이게 말이 돼? 잘 진행하고 있던 결혼이 하루아침에 취소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해. 완전히 등 돌렸다고.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형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나더러 좋은 여자 만나라고 응원해주겠다고 하더니 왜 뒤에서 이간질을 하는 건데? 일단 진정하고 내가 와이프랑 얘기를 좀 해볼게.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해봐. 여자친구는 이미 내 전화 받지도 않아. 나도 모르는 내 사생활 때문에 파혼까지 당했는데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형수가 내 사생활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입을 함부로 돌려?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준비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평생 독신으로 살다 죽으란 얘기야? 가족이라면 허물도 덮어주고 모른 척 해줘야지. 왜 뒤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고? 이유라도 좀 알자.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얼마 전 만남을 가졌을 때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둘이서 연락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제 동생은
여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울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때마침 아내가 집에 들어왔길래 다급하게 붙잡고 물어봤어요. 너가 그랬어? 우리 동생 파혼 당했대. 형수가 그랬다고 하던데. 알면서 뭘 물어봐. 대체 왜 그랬어, 왜? 멍청아. 도련님이 결혼하면 우린 위기야. 당연히 결혼을 말려야지. 그리고 나는 도련님이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 내 한 몸 희생한 것뿐이야.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걸? 여자는 여자가 봐야 한다고. 그 여시 같은 건 도련님이랑 어울리지 않아. 남편 잡아먹을 관상이라니까. 왜 선을 넘어? 내 동생이 결혼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욕심 많은 동서가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난리치고 다니겠어. 그저 조용하고 고분고분 내 말 잘 듣는 동서가 들어와야 집안이 평화롭지. 그냥 결혼하지 말라 그러지 왜? 재산 뺏기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뭘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녀? 그래, 나도 솔직한 심정으론 도련님이 평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깔끔하잖아. 그리고 지금 나만 쓰레기야? 나만 악마냐고. 당신도 이런 걸 원했잖아. 아니,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아. 부모님 재산? 솔직히 욕심나지.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치졸하게 살고 싶진 않아. 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상속받게 되면 행운이다 생각하고 감사히 받는 그런 방식을 원해. 그렇게 살면 안 될까? 꼭 이렇게 집착을 해야겠어?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분명 나한텐 하나밖에 없는 순수한 와이프였잖아. 순수? 웃기고 있네. 세상에 순수한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그거 알아?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결국엔 쪼들리게 만들었잖아.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네 탓이 커. 그러니까 책임져야지. 나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내가 지금 나조차고 이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착하면 다야? 맨날 동생한테 퍼주기만 하면 우린 어떻게 살아? 딸은 셋이나 낳아놓고 재산 하나 못 받으면 나들 어떻게 살라고? 사람이 상황 파악을 못하면 어떡해. 곰같이 멍청하게 앉아있기만 하다가 다 뺏기려고? 그래서 동생 파혼시키려고 딸 셋을 집에다 두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 애들은 밥까지 굶고 엄마만 찾고 있는데 넌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간질만 하다가 온 거네? 없는 사실까지 꾸며다가 갈라서게 만드는 게 희생이고 책임이야? 네가 그러고도 떳떳한 엄마야? 지금 너한테 중요한 게 대체 뭔데? 우리 자식들이야? 아니면 재산이야? 내가 볼 땐 너 지금 완전히 미쳐있어. 솔직히 여태까진 꾸역꾸역 참았거든? 근데 이런 식이면 나도 못 참아. 널 사랑했고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지만 지금은 사랑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실망만 했어.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데? 더 실망하기 전에 이젠 그만하고 싶어. 우리 이제 정말로 그만하자. 뭐? 설마 지금 나한테 이혼 통보하는 거야? 넌 엄마로서 자격도 없어. 차라리 내가 직장을 관두고 케어할 테니까 양육권은 꿈도 꾸지 마. 넌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모든 자격을 잃었어. 모지리 같은 너랑 연애하면서 8년 동안 겨우 사람 만들어놨어. 그리고 결혼해서 네 자식 셋이나 낳았어. 내 청춘을 너한테 다 바쳤다고. 이제 필요 없어졌다 이거야? 아들 못 낳아줬다고 대리모라도 드리겠다 이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느껴서 어렵게 이야기 꺼낸 거야. 너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 너라면 너 같은 여자랑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어? 차라리 병원에 갔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던가, 부부 상담을 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라도 하던가. 그런 것조차 협조도 못하는 널 내가 왜 아내로서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 너도 똑같은 놈이네. 착한 척 고상한 척 다 하더니
결국엔 쓸모없는 와이프 버리겠다 이거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결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난 널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왜 나를 버리는 건데? 책임져. 내 인생 책임지라고!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브레이크가 밟히듯 딱 멈춰버리는 게 허무하더라고요. 한번 결심을 하게 되니 마음이 굳건해졌고 이혼을 서두르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인연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 동안 아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었어요. 그 방식은 굉장히 과격했죠. 예전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엄마 밑에서 딸들을 키우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고 제 동생에게도 미안하고 부모님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딸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허락받았었는데 장인 장모님께도 고개를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이혼은 안 된다고 싫다고 버티던 아내도 결국엔 저 같은 놈이랑은 답답해서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세 딸을 키우기 시작했네요. 직장을 관두고 육아에만 몰입했습니다. 아이들 정서에 혹시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책도 많이 보고 강연 영상도 많이 보면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아빠 홀로 가정을 지켜내는 모습을 낯설어하지 않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지금은 전부인과 딸들이 서로 가끔씩 소통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워낙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혼을 했던지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란 각자 살며 자신들을 챙겨주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에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주며 갈라서게 됐지만 부모로서의 인생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다행히도 전부인은 새로 직장을 찾게 되어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한 인생을 위해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멀리 떨어져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때의 아내는 너무나 절박했고 힘들었고 어렸다는 사실을요. 사람이 우물 안에만 갇혀 있으니 보이는 게 주변에 있는 것들밖에 없었겠죠. 서로를 놓아주는 게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미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얼마 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어요. 돌고 돌아 귀한 인연을 만났으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셋째를 출산한 그날을 떠올리면 꿈만 같네요. 저희 셋째 딸은 정말 착하고 똑똑하고 밝고 명랑한 아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 껌딱지였는데 이제 슬슬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빠를 찾지 않는 걸 보며 약간은 서운하긴 하네요. 저는 매일 아침 딸 셋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곤 하는데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자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을 제 딸들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 결혼 생활 스토리를 이야기해봤네요.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바라봅니다. 그럼 물러나겠습니다.